하나, 둘, 자, 스탠바이. 예죠. 안녕하십니까,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뛰어난 장수이며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연 창업군주였습니다. 고려의 마지막과 조선의 시작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힌트인데요. 바로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골룡포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웜하도다. 저자를 당장 쳐라. 하옥. 이건 근데 수령 멘트 같다. 근데 사실 옛날 왕은 이런 멘트 안 합니다. 저놈을 당장 뭐 하옥하렸다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다 사극이 만들어낸 멘트인데 이분은 장군 시절에는 했을 것 같아요. 고려의 장군이었던 주인공은 결국 골룡포를 입고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바로 활입니다. 주인공은 100번을 쏘면 100번을 다 명중한다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당대에 이름난 명공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관역이 엄청 크긴 했지. 골룡포와 활, 누구인지 감이 오시나요? 타고난 명궁으로 이름을 떨치고 새 왕조를 연 영웅.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지구영전의 주인공입니다. 제작진이 자기가 맞아주겠대. 이상한 걸 맨날 시켜 미안하다고. 근데 제작진 쏘는 건 괜찮은데 가구들이 있어서 못 쏘겠네. 오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392년 조선을 건국한 개국군주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동북면 지금의 함경도 일대에서 성장한 무장으로 고려 말 국경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북쪽의 세력과 남쪽의 왜구를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차근차근 이름을 알린 장수였습니다. 실전에서 단련된 전투 감각과 사람을 얻는 리더십으로 어느새 고려 최고의 무장으로 성장했고 왕조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이성계가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꾼 인물로 남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었죠. 요동정벌 명령을 받고 출정했던 이성계는 군대를 개경으로 되돌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 수백 년 이어진 고려 왕조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성계는 조선의 왕으로 즉위한 뒤 신진 사대부와 함께 정치, 행정, 군사 전반에 걸친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며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빠르게 다져나갑니다.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본격적인 새 시대가 열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건국 이후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과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정치적, 인간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열었지만 그 대가로 가족, 신하,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잃어야 했던 인물. 오늘 우리는 전쟁 영웅이자 창업 군주였고 또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선택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인물 태조 이성계의 삶을 통해서 한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따라가려면 이 옷 입고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옷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오늘도 이야기에 앞서 이성계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3명의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원황실 장군 가문의 후예인 장군 나하추입니다. 요동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넓힌 강력한 독립군벌이었습니다. 당시 동북면을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가 가장 경계해야 할 외부 세력 중 하나였죠.
홍건적의 침입으로 고려가 크게 흔들리던 시기, 나아추는 국경을 압박하며 동북면을 향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성계가 본격적으로 중앙의 주목을 받게 되는 순간도 바로 이 나아추와의 대치 과정에서 비롯되었죠. 두 사람은 이후 여러 전장에서 마주하게 되며 서로의 운명에 깊게 얽히게 됩니다. 나아추는 이성계의 군사적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기도 했고 훗날에는 그의 용병수를 높이 평가하는 말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인물은 조선 건국의 설계자라 불리는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정치가로 태조 이성계의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단순히 왕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이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 전체 설계도를 만든 인물이기도 했죠. 조세, 군사제도까지 그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자 훗날 조선의 제3대 왕이 되는 인물,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부터 군사와 정치 양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데에도 이방원의 공은 결코 작지 않았죠. 하지만 건국 이후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정도전과 신덕왕후 강씨의 세력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결국 형제와 신하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의 국가체제를 안정시키며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질서를 다시 세운 인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나아추, 정도전, 이방원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성계의 삶과 행보에 깊은 영향을 준 인물들입니다. 이제 이들과 이성계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그 출발 전부터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성계의 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 가문의 시작을 보면 고려 무신정권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170년 무신정변 때 무신 이의방이 권력을 잡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통제가 잘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가 거의 있었던 것 같은 인물이었죠. 갑자기 얻은 권력에 취해서 마구마구 행포를 부리다가 정중부에게 제거됩니다. 이씨 가문은 크게 몰락했지만 동생 이리는 살아남아서 전주로 내려가 지방 세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몽골이 침공을 하죠. 이린의 후손이었던 이한사가 다시 부각이 됩니다. 이한사는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일족을 한 100여가 넘는 큰 규모를 이끌었던 지방의 토호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리와 마찰이 생기면서 전주를 탈출해서 삼척에서 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 중앙귀족과는 거의 무관한 지역 기반의 독자적 무장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죠. 사실 이런 군벌은 평화기에는 중앙에서 제거 대상이죠. 그러나 전쟁이 나면 이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1250년대 몽골이 고려를 압박하던 시기 동분면 방어를 맡았던 지방무장 조희와 탁청이 몽골에 투항해서 쌍성총관부 설치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 바람에 동북면이 몽골에게 편입되게 되죠. 이때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이성계 고조부 이한사도 이 체제 아래서 몽골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한사는 몽골로부터 천호를 다스리는 지방 군사 행정 책임자인 천호로 임명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씨 가문은 함경도 일대의 강력한 실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고려 왕조의 질서 밖에서 군사 기반을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라면은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이렇게 무신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씨 가문의 세력이 100년이 지난 후 공민왕 시대까지 이어져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1356년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하면서 쌍성총관부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한사의 증손자 이자춘과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가 고려편으로 다시 돌아서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 탈환에 결정적인 공로를 세웁니다. 이 공로로 동북면의 이씨 가문은 고려의 공식 무장 가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조씨가와 탁씨가를 제거하고 동북면의 유일한 실력자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쌍성 총관부를 되찾은 직후에 이자춘 부자는 동북면에서 개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본인이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고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얘는 동북면의 군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군벌이에요. 이게 말을 바꾸면 얘만 없애면 이제 완전히 고려 정부의 직할령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앙 권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견제하고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국제 정세가 조금만 안정됐어도 이씨 가문은 해체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죽이지까지는 않아도 자진납부 형태로. 우리나라는 참 잘 죽이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따가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어디 청주나 천안 같은 데 주시면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괜히 여기서 또 설치면 또 정치 세력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숙청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시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쇠퇴하고 새로운 명나라가 떠오르는 과정에서 이 동북면 지역에는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뭐 여진족이 다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여진족도 또 그냥 여진족이 아니지, 뭐 이파 저파 해갖고 분열돼 있고, 또 몽고의 잔존 세력 뭐 등등 하면서 요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려는 고려대로 안으로는 권문세족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었죠. 밖에서는 홍건적, 나아추, 여진 등 여러 세력이 동시에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 당시가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한 그런 국제정세 혼란기였던 거죠. 이때 14세기는 거의 100년 동안 우리 역사에서 전쟁이 가장 많았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자질구레한 게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오랫동안 전란에 고생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국제 정치 구조라든가 군사제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사대주의라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라도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분들인데 왜 사대주의라는 걸 했을까? 14세기에 중국에 이제 메인 왕조가 있잖아요. 이 왕조가 한번 무너지면 바로 다음 왕조가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이 워낙 넓잖아. 그러면 중앙에서는 왕조가 바뀌어도 변방 지역에서는 독립 세력들, 다양한 중소 세력들, 다양한 민족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혼동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여파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도 중국의 그 메인 왕조가 굳건하게 통치를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 치안에는 좋단 말이죠. 특히 이 만주는 몽고랑 연결되면서 수많은 이 말 타고 다니는, 그 무서운 말 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 중앙부의 중국 왕조가 흔들리면 당장 여기는 무정부 상태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랜 역사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정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대주의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건데,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근데 이 14세기는 중국의 한족 왕조가 망한 게 아니고 한족을 지배하던 몽고족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들쑤시는 구조에서 한족들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규모가 커졌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하필 이때 일본이 또 이제 옛날하고 달리 성장을 해서 밖으로 치고 나오게 되니까 전례에 없던 대전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계 집안이 운이 좋았죠. 동북아 전체가 요동을 하니까 공민왕은 개혁을 위해서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군대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전통 귀족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귀족 대신에 지방 사족, 무신 세력, 그리고 동북면 군벌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죠. 그 중심에는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있었습니다. 1360년 공민왕은 이자춘을 동북면 지역의 군사 및 행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지방 장관직인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해서 동북면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불러다 놓고 숙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도 많이 했겠지. 아, 얘는 믿을 수 있겠구나, 내 편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동북면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 지역은 당신이 책임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였죠. 사실상 동북면 군벌주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자춘이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립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죽자 그의 군대와 주민 기반 전체가 27세의 이성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왕조는 군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너무 많아서 군벌을 필요로 했고 그 틈에 이성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던 이성계라는 이름이 드디어 역사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27살에 아버지의 군대를 물려받은 젊은 이성계는 어떻게 실제 전쟁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고려 최고의 장수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이성계가 처음부터 대단한 장수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하나하나 실전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전투 감각을 만들어 간 거죠. 사실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잘나도 첫 전투 나가서 잘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그러면 뭐가 다르냐? 성장 속도가 빠른 거죠. 누구는 1년을 해도 요만큼 밖에 안 가고 누구는 한 게임만 해도 다음 게임부터 확 달라지는 이런 애들이 스타가 되더라고요. 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성계의 첫 전투 그리고 이성계의 성장, 가능성, 영웅의 자질을 알린 사건이 바로 고려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홍건적의 침입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 고려는 권문세족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고 밖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국제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국의 농민 반란군이던 홍건적이 요동까지 진출하고 결국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홍건적은 머리에 붉은 두근을 두르고 다녔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1359년 홍건적의 1차 침공에서는 서경, 지금의 평양이 함락되기까지 했지만 고려군이 가까스로 격퇴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이때는 나라 안팎이 너무 불안정해서 동북면 군벌 세력이었던 이성계의 군대는 아직 동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61년 홍건적의 두 번째 침입은 고려 입장에서는 거의 국가가 무너질 수준의 위기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남하 속도도 너무 빨라서 고려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이 들어닥치는 와중에 동북면의 동로강을 지키던 만호 박이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킵니다. 밖에서는 홍건적이 밀려오고 안에서는 수비군이 등을 돌린 셈이죠. 개경과 조정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 위기를 정규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조정에서 처음으로 이성계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건 단순히 지방 장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 작전에 동북면 군벌 출신 장수에게 위탁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할게 이러다가 아웃소싱을 드디어 주게 된 겁니다. 이성계는 1,5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빠르게 반란 진압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에서는 이성계를 확실하게 전투를 마무리하는 장수, 즉 국가적 위기 때 의지할 수 있는 아웃소싱 회사, 이 정도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홍건적 본대는 이미 개경을 함락해버리죠. 국민왕은 경상도 안동까지 피난을 떠납니다. 고려는 이때 전국의 병력을 모두 모아서 개경 탈환 작전을 준비합니다. 기록에는 2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20만 명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전투병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동원한 사람 전체가 20만이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과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모인 장수들은 쟁쟁했습니다. 안우, 이방실, 황상 그리고 최영 등이 모두 개경으로 집결합니다. 이성계도 동북면의 병력을 이끌고 구원전에 참전합니다. 홍건적은 개경 외성의 동쪽 숭인문 일대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개경을 지금 답사할 수가 없어서 현장을 못 봐서 위성지도로 봐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항상 개경 공격할 때는 동쪽에서 숭인문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약간 이 지형적 성벽적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려군도 이곳을 주 공격 지점으로 삼았고 홍건적도 그럴 줄 알고 여기다 병력을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개경 수복전에 투입되었던 고려의 무장 권희가
결사들을 이끌고 성벽을 넘어서 숭인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성계의 병력이 그 틈을 타 빠르게 숭인문으로 진입했고 홍건적의 외성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홍건적의 주력은 내성을 쌓고 안쪽에서 또 버티고 있었죠. 심지어 성벽에 물을 뿌려서 얼렸다는 등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방어용 탑까지 설치해서 고려군이 하루 만에 함락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내성 동대문 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밤에 홍건적이 강습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때 이성계도 거의 첫 전투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는 자다가 달려나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포위되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려군은 내성에 진입해서 홍건적 수뇌부를 제거하고 개경 수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이성계의 첫 대규모 실전이었는데 이성계의 첫 실전이 완벽하진 않았죠. 특히 홍건적의 야간 기습 돌파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록에는 이때 그 돌파 당한 부대가 이성계 부대였다고는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꼭 이렇게 자기가 당하면요 상황 설명을 딱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적장이 나타나는데 돌파해서 막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이렇게 잘한 것만 써요. 그래서 그걸 봐서는 이성계 부대가 이때 조금 당하긴 당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직후 나취의 침공이라는 더 큰 위협이 고려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건적의 잔당 일부는 요동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원나라 잔존 세력의 장수인 나취에게 격파됩니다. 나취는 두건의 장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당시의 요동 일대의 독립군벌이었습니다.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고려의 동북면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쌍성 총관부를 잃고 나취 쪽으로 망명했던 조씨, 탁씨 집안의 생존자들이 나취에게 동북면 침공을 부추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나취가 그 꼬심에 넘어가서 침공한 건 아닐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디를 침공해서 거기를 다스리려면 그쪽에서 나한테 동조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에서는 맨날 이걸 길안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길안내가 아니고 저 집안하고 손잡으세요. 이 지역에 우리의 기반이 될 겁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걸 길안내라고 합니다. 아무튼 나취에게 동북면은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왜 동북면이 매력적인 표적이냐? 동북면은 요동과 고려를 잇는 국경의 핵심 요충지였죠. 나취가 세력을 간도 지역으로 확장하고 여진족을 제압하려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을 확보하면 고려 국부를 사실상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이성계 가문의 군사 기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취가 동북면을 침공한다는 것은 단순한 국경 침공이 아니라 조씨나 탁씨가 입장에서 보면 경쟁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당시 고려는 홍건적 침입으로 국력이 약해져 있어서 나취가 보기에는 이때 공격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취가 동북면을 침공할 때 그의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바로 이성계의 본거지 함흥입니다. 당시 동북면에서 이성계의 군대는 중앙군과는 별개의 독재 세력이었고 지역 기반도 컸기 때문에 이성계를 제거하는 것 나취로서는 지역 장악의 핵심 과제였던 셈입니다. 개경에 머물던 이성계는 즉시 함흥으로 이동해서 나취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나취는 선발대로 장수 나연 티무르에게 기병 1,000명을 맡겨서 함관령을 정찰하겠는데요. 나연 티무르가 함관령에 와보니까 고객끼리 놀라울 만큼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이거는 상대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성계는 막 부친의 지위를 계승한 28살의 청년이라는 정보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이성계를 얕본 나연 티무르는 내친김에 고개를 넘어 덕산평원까지 진출합니다. 이성계는 이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나연 티무르가 야영하는 지역에 야습을 감행합니다. 나연 티무르는 함관령을 넘어서 후퇴하게 되는데 이 고객끼리 지형이 복잡하고 병사들이 피로 누적이 심한 곳입니다.
여기를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요즘은 북한도 개발을 많이 해갖고 제가 옛날에 봤을 때하고 도로가 또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쪽 도로가 굉장히 뭐랄까 쫓아가긴 좋고 도망가는 사람은 힘든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결국 나연팀으로는 추격해오는 이성계 군에게 계속 후위를 털려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전투는 규모는 작았지만 이성계의 전술 능력이 압축된 장면이었습니다. 지형을 읽고 상대방의 피로도를 계산하고 후퇴 동선까지 예측하고 공격과 수비 어느 쪽에 유리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이게 정말 그 소위 전투 감각, 실전 전투 능력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직 이성계가 전투를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건 그만큼 탁월한 재능을 갖춘 장수라는 걸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선발대가 패배하자 분노한 나아추는 주력군을 직접 끌고 와서 함관령을 넣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똑같은 전술을 다시 쓰지 않고 나아추를 새로운 지점으로 끌어들여서 농락합니다. 사음동, 아마 이게 우리식 발음은 마름동일 텐데 마름동 골짜기까지 유인해서 강행군으로 지친 나아추군을 급습해서 또 한 번 승리합니다. 나아추는 결국 전병력을 동원해서 함흥평야로 진군합니다. 자기가 병력이 많고 기병 위주니까 넓은 평야에서 기병의 장기를 살려서 전면전을 벌이려고 했던 거죠. 당연히 고려군은 정면 대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여기서 다시 지형의 심리전을 선택합니다. 일부러 군대를 흩어서 도주하게 만들어 나아추군을 분산시킵니다. 이 몽골 기병들은 기본적으로 추격 본능이 강해요. 그리고 얘들은 항상 보면은 가다가 매복을 당하면 튀면 되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스포츠카 몰고 있고 쟤들은 보통 차 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정신력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결국 흩어져서 도망치니까 몽고군도 흩어져서 추격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측면 혹은 후방에서 기습을 가하면서 나아추군은 결정적으로 붕괴합니다. 전의를 상실한 나아추는 결국 퇴각했고 고려 진공을 포기합니다. 이런 것이 군대의 심리, 지형 이용의 정수죠. 소위 아트 오브 배틀이랄까. 제가 전쟁사 쓰다 보면 사실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딱 지도 나오고 우군이 돌격하고 좌군이 돌격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싸우면서 응용해가지고 이기는 거는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게 사실은 최고 고수들이 하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말이 뭐냐? 나아추의 증언입니다. 1376년에 고려가 나아추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는 이성계의 안부부터 묻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젊은데 용병술이 신과 같았다. 이게 이제 현장 전투에서의 아트 오브 배틀이죠. 자, 이렇게 이성계는 홍건적과 나아추의 침공을 연달아 막아내며 국가적 위기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이성계의 행보는 단순히 전쟁 영웅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의 한가운데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공민왕이 이성계를 문화부사로 임명하면서 이성계는 처음으로 전쟁터 밖 개경정치라는 거대한 무대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군사는 이성계가 맡고 문치의 핵심은 성균관을 이끌던 유학자 이색이 담당하면서 이성계는 자연스럽게 공민왕의 개혁 라인에 포함되게 되죠. 하지만 개경의 정치는 전쟁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동북면의 친위 군단과 떨어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힘의 근원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이성계는 조심스럽게 정치를 익혀나가던 과도기였어요. 이때 고려는 단순한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구의 공격은 해적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군대 규모로 변했고 원은 무너지고 명이 떠오르면서 국제 질서 전체가 요동치고 있었죠. 국방, 재정, 관료체제 모두 더 이상
시대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성계 역시 이런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칼만 쓰는 무장이 아니라 권력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누가 힘을 잃고 무엇이 무너져 가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정치적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암살되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정치 지형이 더욱 흔들리자 기득권과 신진 세력 사이의 갈등도 커집니다. 이성계는 양쪽 모두가 버릴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성계는 전쟁 영웅을 넘어서 정치 판도를 움직일 수 있는 중심 인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혼란 속에서 젊은 관료들, 역사책에서 신징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패 척결만이 아니라 나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세대였어요. 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들을 경계했지만 이성계는 오히려 이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신도 중앙의 전통 귀족들에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시기 이성계의 눈에 가장 들어온 젊은 개혁가 정몽주였습니다. 젊지도 않았는데 젊다고 하자. 그는 과거 전과목 수석, 외교, 정치, 군사 감각까지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인재였습니다. 당연히 기득권 세력들은 부담스러워했죠. 이성계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가까이 두기 시작합니다. 훗날 유명한 황산대첩 때도 정몽주를 직접 서장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장관은 외교관 직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군사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몽주가 군사와 문치 모두에 유능했다는 의미죠. 1380년 정몽주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정도전이 스스로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기득권에게 정몽주보다 더 큰 미움을 받으며 정계에서 밀려난 그였지만 이성계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정도전은 이때부터 조용히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정몽주와 정도전의 합류는 고려말 권력 재편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에게 개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을 보았고 정도전은 이성계가 군주가 되어 새 체제를 실행할 유일한 힘이자 방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성계 역시 두 사람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정치력, 법과 제도의 설계에 지적 기반을 보게 되었죠.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조선 건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국가를 위협하는 외적의 침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한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전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이성계 생애의 대표적인 전투인 황산대첩입니다. 외구의 대규모 침공이라고 하면 흔히 임진왜란을 떠올리지만 외구의 침략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고려부터 시작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고종 10년 1223년부터 공양왕 4년 1392년까지 169년 동안 무려 519차례 외구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것은 계산도 못하죠. 이 시기 왜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수백 척의 배와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한 준군사 조직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해안 약탈에 그치지 않고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마을, 창고, 관청을 가리지 않고 초토화시켰죠. 말 그대로 전쟁에 가까운 침공을 벌였습니다. 1380년 마침내 전례 없는 대규모 침공이 발생합니다. 기록에는 500척 혹은 300척이라고 전해지는 거대한 왜구 선단이 금강 하류, 지금의 군산 서천 일대인 진포로 들어왔어요. 고려의 전함은 비록 100여 척에 불과해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고려의 배에는 재무선이 개발한 화통과 화포 등 화약 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화포를 장착한 고려의 전함이 진포에 도착하고 왜구는 배를 한 곳에 모아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왜군은 배를 서로 연결해서 묶어뒀는데 이렇게 하면 배가 서로 흔들리지 않아서 약탈한 곡식을 싣거나 배에서 싸울 때 유리했죠. 이들은 고려가 화약과 화포를 장착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고려군은 화포와 화공으로 묶어져 있는 외선들을 불태웠습니다. 그 많던 외선이 순식간에 불타고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배를 지키던 왜군은 거의 다 타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죠. 고려군의 대승리였고 진포대전으로 왜구의 기세는 크게 꺾입니다. 이 진포해전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화기를 사용한 해전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왜구의 침입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배에 있는 애보다 내려서 약탈하러 떠난 애들이 더 많았거든요. 육지에 고립된 이 왜구들은 그야말로 막가는 약탈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포에서 살아남아 상륙한 왜구 병력은 최소 5천에서 많게는 1만이 넘는 규모로 추정합니다. 이들은 충청, 전라, 경상도를 오가며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약탈했습니다. 상주와 경산 같은 내륙 도시까지 점거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라 전체가 왜구에게 휩쓸리고 있다는 절망감을 줄 정도였습니다. 고려 조정도 여러 차례 토벌군을 보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함양 전투에서는 고려군 원수가 이끄는 주력이 크게 패배했고 원수가 2명이나 전사하고 수많은 병사가 쓰러지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전사자가 500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전투 방식을 생각해보면 부상자는 10배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자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왜구도 이렇게 돌아다니며 싸우다 보니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죠. 게다가 배는 모두 불타서 고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방어에 유리한 산악지대로 숨어 들어가서 본국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왜구는 지리산 자락으로 이동합니다. 함양, 남원, 운봉을 지나 지리산 입구 인월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서 겨울을 나며 일본에서 올 구원선을 기다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군 역시 왜구를 뒤쫓아 남원까지 진출했습니다. 바로 이때 동북면 군단을 이끌고 이성계가 합류합니다. 이 시기 이성계는 여진 세력과 나주 군벌을 상대로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이미 북방의 장수로 명성을 날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왜구의 대규모 침공을 막기 위해 남쪽 전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때 왜구의 수가 고려군의 10배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성계 병력 대비 좀 과장했던 것 같습니다. 황산은 사방이 평야로 펼쳐져 있고 운봉 고원 일대의 낮은 구름 가운데 낮게 솟은 작은 산입니다. 뒤로는 하천이 있어요. 생각보다 산이라기보다는 하천 앞에 있는 작은 구릉인데 지금 이 먼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뒤에는 강을 끼고 앞에는 꼭 바리케이트처럼 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고 삼면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형이었어요. 고려군이 남원에서 운봉을 지나 인월, 지리산 쪽으로 들어가려면 이 앞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당시 이성계는 남원에서 올라오던 중이었는데 이쪽 지형을 살펴보고 분명히 왜구가 매복해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매복한 군대를 누가 격파할 거냐? 고려군 주력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격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이쪽으로는 두 길이 있는데 강을 따라 오는 길이 있고 지형을 보면 이 산 뒤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이성계가 말했던 왜군이 매복하기 좋은 장소는 아마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려군 본대는 하천을 따라 진격하게 하는 척해서 시선을 묶어두고 자신이 이 길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좁은 길에 들어오자 매복한 왜구가 나타났는데 이성계가 또 맹활약을 하면서 물론 옛날 기록은 다 이성계 혼자 한 것처럼 써놓는데 적당히 이해하자고요. 아무튼 격파하고 이쪽 황산으로 진출하게 되죠. 황산에 있던 왜구들 입장에서는 고려군을 소모시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자기 부대가 소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구의 주력이고 여기 왜구도 선원도 있고 뭐 이렇게 일꾼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산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어디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왜구의 주력 부대를 이성계 군이 포위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성계 군은 황산을 삼면에서 포위하고 전투를 하는데
황산이 산은 크진 않지만 이 앞에가 거의 절벽처럼 급경사예요. 그러니 이 정면으로 올라가게 되면 병력이 그냥 겨우 올라가다가 위에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황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이 측면으로, 항상 그렇지만 하천과 산 사이의 측면으로 올라가서 공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측면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조선시대 공로자를 세운 비석이 있어요. 이걸 봐서는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의 저항도 굉장했죠. 여기서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끝나는데 지형이 가팔랐고 왜구가 원래 백병전에 능한 정이었기 때문에 처음 돌격 때는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실록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퇴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번질 때 이성계가 이렇게 명령했다는 대목입니다. 말고삐를 단단히 잡아 말이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라. 겉으로 보면 별 뜻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도망치지 말고 제자리를 지켜라 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다가 후퇴하게 되면 항상 바로 이 틈에 쫓아나와서 어떻게든지 진영을 흩어놓고 돌아가는 게 전투의 기본이거든요. 특히 왜군은 이 백병제에 능하니까 이렇게 찌르고 튀는 작전을 잘했어요. 자, 이럴 때 진영이 허물어질 때 2선이 있는데 1선이 공격하다가 격퇴되고 이 틈에 얘들이 치고 나와서 추격하면서 2선까지 밀어내면 군대가 완전히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2선이 버텨줘야 됩니다. 1선은 뒤로 빠지고 2선이 버텨줘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1선이 겁나서 도망오니까 2선도 동요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도망치지 마라 그러면 이 상황이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럴 때 지휘관이 말고삐를 잡고 말이 물러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순발력이죠. 이성계는 평소 훈련된 지휘 방식을 이용해서 부대를 심리적으로 붙잡아 두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금 좋은 비유를 들면 지뢰밭에 들어갔어요. 펑펑 터져요. 이때 지뢰야 그러면 지뢰다 그러면 병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영화에도 나오죠. 이럴 때 어떡하냐. 차렷, 동작 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된 병사들은 동작 그만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뻥뻥 터지는 거 보면 동작 그만이 안 되죠. 동작이 가동이 되는데 훈련이 된 부대는 이때 상황 판단을 하게 돼요. 이런 식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왜군은 사실 이때 진영을 몰아내고 싶었겠지만 고려군의 진영이 무너지지 않자 결국 추격을 멈추고 다시 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병력을 정비해서 2차 공격 감행하는 것이죠. 이성계는 한 번 패전했기 때문에 병사가 동요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선두에 서서 공격을 준비하고 병사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겁나는 자는 물러가도 좋다. 나는 나가 싸우다가 죽겠다. 이 지휘관은 이래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앞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책임지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데 훌륭한 지휘관은 이런 겁니다. 아무튼 왜군은 왜군대로 조선군이 만만치 않게 공격해오자 이들도 최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소년장수로 알려진 아기발도였습니다. 아기발도는 한자로만 쓰면 아지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지는 우리말로 아기, 그러니까 어리다는 뜻이고 발도는 여진어로 바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북면 사람들이라 몽고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바투라는 것은 어린 전사, 용사라는 뜻이에요.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이 젊은 장수는 백마를 타고 좌우로 돌며 돌격대열을 이끌고 난전 속에서 고려군의 지휘선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태조실록에 아기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 적장이 나이가 겨우 15, 16살 되었는데 솔직히 이거 키가 작아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 골격과 용모가 단정하고 고우면서도 매우 사납고 용맹스러웠다. 흰 말을 타고 창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달려 부딪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쓰러져 감히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군사들은 아기발도라고 부르면서 서로 그를 피하였다. 아기발도는 전세를 뒤집을 만큼 젊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도 저거 좀 아까운데 제 부하로 삼으면 안 될까? 생포하면 안 될까? 이런 말 합니다. 그때 측근 이두란이 말립니다. 만일 산채로 잡으려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두란의 말에 계획을 바꿔서 이성계는 아기발도를 전장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아기발도가 목, 얼굴 전체를 갑옷과 투구로 꽁꽁 싸맨 상태였다는 것이죠. 활을 쏴도 파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성계와 이두란이 합을 맞춰 움직입니다. 먼저 이성계가 활을 쏴서 투구 꼭지, 요 투구하고 여기 깃털 같은 거 솟아있는 장식 부분을 맞춰서 끊어버립니다. 투구가 벗겨지는 순간 노출된 빈틈을 이두란이 재빨리 노리고 왕권은 무너졌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쟁 영웅에서 새 시대의 기둥이 된 사람, 바로 이성계였죠. 위화도 회군 이후의 정세는 겉으로는 복잡해 보였지만 솔직히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죠. 이성계가 개경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려 왕조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가 어떻게 고려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